동양화가 이의제입니다. 오늘은 그 색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동양화, 수묵화는 이제 책을 많이 쓰지 않고 조금만 이제 쓰게 됩니다. 이는 이제 그 동양의 그 주역과 노장자의 무의자연, 주역에서 말하는 이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제 언의 지변 뭐 이런 데서 비롯되었는데, 또 비어 있음은 단색의 무기고, 또 검은색은 또 많은 색을 포함하고 있지만 또 많은 색을 죽이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색을 소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수묵화는 이제 사의적,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형상보다는 작가의 생각과 뜻이 앞서기 때문에 색을 많이 절제를 했습니다. 그 동양화에 이제 먹을 비색, 이색이라 해서 색이 없는데 색의 경지다. 이런 아주 그 고도의 사회적인 그런 것이 이제 앞섰기 때문에 그런 수묵화가 발전을 했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기초실기를 일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색에 대한 것을 최대한 늦춘다고 늦췄고,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먹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발색이라든가 또 준법을 통해서 다양한 먹색, 먹의 오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익히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최대한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색에 대한 그 재료라든가 색채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 색채론이 그 괴테가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서 1810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색채론, 이것이 이제 1810년에 완성을 했고, 또 헤겔의 이제 미학 강의에서도 이제 간략하지만 잠깐 그 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색에 대한 동양화의 실질적으로 색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괴테는 이제 색채는 빛과 어둠으로 생성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에 의해서 빛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암흑과 검은색은 눈을 쉬게 하고 빛에 의한 흰색은 눈을 활동하게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울러서 그 색채는 밝음과 어둠의 만남, 그 경계선에서 주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먹에 들어가면서 암흑에 들어가면서 색이 죽고 빛에 의해 넘어가면서 색이 빛에 의해서 또 소멸되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빛과 어둠이 적절한 거기에서 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양에서도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색의 근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야기가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기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만 빼서 색채론이라든가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그것만 뺐습니다. 또 해겔은 가장 단순한 색으로 황색과 노란색입니다. 청색과 적색, 붉은색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단순한 색들을 기본으로 다른 색과 섞더라도 혼탁하지 않게 섞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초 실기를 통해서 제가 실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이렇게 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괴테의 색채론이라는 책이 아마 시중에 있을 건데 이 책을 한번 꼭 보실 것을 권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로 이제 동양화 채색은 제가 정정미의 이제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림의 색과 체일이라는 이제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은 아마 시중에서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 그림의 색과 체일은 오래전에 나와서 아마 절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책도 한번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하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정민은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고려대에서 재직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동양화하고 채색을 주로 연구를 하시면서 작품에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아주 그 색에 대한 작품이 많이 나와 있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양화 작가라면 이제 재료, 물감은 이제 물론이고 재료 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재료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또 이런 화론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재주에 의해서 이것은 예전에 그 화공에 뭐 다를 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료, 미학, 실기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정미 선생님이 이 책이 참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 동양화는 거의 중국의 계자원이라든가 화론이라든가 또 중국 예술 철학이라든가 미학은 물론 서양 것도 있지만 그것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해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렇다 할 화론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정미 선생님이라든가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종이에 대한 그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이제 지금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보지 않는다면 이 연구하신 분들 이제 서서히 이런 연구서가 나오고 하면 우리 동양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정말 현대화되면서 우리 거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미술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그 공을 연구를 해서 책을 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작가들이 그 책도 한번 보지도 않고 너무 기교에 의해서 이러다 보면 정말 연구하신 분들의 그 보람이라든가 성과가 너무 미미하면 이것 또한 손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을 지금에 와서 뭐 탓만할 수는 없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책도 등한시한다면 이것도 좀 슬픈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젊은 작가들이 좀 우수한 작가들이 그래도 이런 책을 다 뒤지고 논문 뒤지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공부하는 작가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미든 뭐든
공부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아주 축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물감의 종류는 지금 어떤 물감이 있는가라는 것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보편화된 것이 이제 이런 물감입니다. 이렇게. 이게 튜브 물감인데, 이거 13가지 색인데, 저는 이렇게 13가지 색 있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이런 물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색. 그러니까 혼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거. 다른 물감과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는 거. 이것은 이제 혼색만 가능하고, 중색. 이 중색은 뭐냐면 이렇게 덧칠하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붉은색인데, 붉은색을 칠해 놓고 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다음에 또 다시 얇게 또 칠해서 이렇게 중첩시켜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색을 만들어내는 이 중색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튜브 물감은 이제 중색은 안 되고 혼색으로만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봉채, 안채, 편채 이럽니다. 이 봉채가 이것인데 이렇게 막대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봉채입니다. 요것은 이제 접시에다 이렇게 갈아서 이제 쓰는 그런 봉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안채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안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면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안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또 채색할 때 쓰는 그런 것으로도 편리해서 이것도 이 색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채가 이런 것이고 있고, 또 편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봉채나 안채나 편채는 거의 이제 같은 그런 색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합성하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합성하려가 이제 모두 악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가 들어가 있어서 입자가 작고, 이것은 이제 채색화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수묵화할 때 가장 적절한 그러한 색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편채는 이것은 이제 이게 좀 두툼하게 이렇게 잘라갖고 이제 사각으로 잘라져 있는,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편채인데, 거의 다 이제 이것은 봉채, 안채, 편채가 이제 거의 다 합성하려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이제 물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묵화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채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채색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채색화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한 물감인데, 이것이 이제 분채입니다. 이렇게 병에 들어있고, 또는 이렇게 시험관처럼 이렇게 막대 유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가루 형식의 이 분채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것은 이제 자연에서 채취한 수간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합분 또 규토 이런 흰색 안료에 염료를 이제 착색을 해서 만든 합성 분채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채색화를 사용하는 가루 안료인데, 이거는 이제 중색, 그다음에 중첩해서 칠하는 중색, 그다음에 혼합해서 하는 혼색이 가능한 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접시나 어떤 유리 막대 같은 걸 유리판에다 이렇게 갈아서, 그러니까 갈아서 이렇게 쓸고, 손으로 이제 아주 미세하게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채색화 하시는 분들이 이 지문이 다 다를 정도로 미세하게 해서 이제 악교를 섞어서 이렇게 쓰는 그런 기법으로 이것은 많이 채색화 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석체는 이제 천연적인 석체, 그 다음에 신석체, 그 다음에 합성 석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천연 석체는 이제 천연 광물을 이제 부수어서 만든 안료인데, 이제 이것을 수비해서 크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거친 거, 고운 거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쓰는데, 이 천연 석체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색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귀에서 아마 조금 이제 고가이기도 하고 작가들이 이 석체를 많이 선호하는데 정말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안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화방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번 석체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석체가 있는데 채색화를 한 지 오래가 돼가고 어디다 귀하게 모셔놓는 바람에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간 모양인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립니다. 한번 화방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석체도 상당히 좋은 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석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유리의 원료인 귀산질이 포함된 광물과 금속 산화물을, 이것은 이제 800도씨 전후에 이제 고온에서 용해를 해서 만든 안료인데, 이것은 이제 천연 석체의 한계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서 개발을 했고, 일본화를 시켰다고 할 정도로 그 역할이 아주 매우 큰 그러한 그 안료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색 분포도 넓고 가격도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이 신석체도 상당히 아주 좋은, 일본화는 거의 채색화가 많은데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 안료도 이렇게 만들어서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합성 석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시중에서 이제 구하기가 어렵고, 천연의 이제 수정 또는 방해석을 분쇄해서 이제 분류해서 만든 이제 수정말, 그러니까 수정을 이제 곱게 규소를 갈아 만든 분말인데, 수정말이, 그 다음에 방해말은 이제 탄산석회, 석회석화 같은 유사한 이제 결정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색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정말, 방해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규소를 갈아 만든 분말은 수정말이고, 또 방해말은 탄산석회, 석회석과 같은 유사한 결정체, 이것이 이제 내광성이 있어서 여기 염료로 이제 착색한 그런 것이 합성 석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노란색인데, 이제 등황. 여러분이 이제 등황도 수목화 하실 때 이것도 등황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황을 제가 보면, 제가 이게 채색을 별로 오래 안 해서 이거 오래돼 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등황입니다. 이게 이제 노란색인데, 이것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이제 등나무 종류의 이제 해등나무의 이제 껍질에다가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대나무 통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수액을, 누런즙을 받아서 이제 굳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통처럼 이렇게 둥근 그런 것이 다 이제 등황으로 나와 있고, 좀 큰 대나무 통에 있는 걸 이제 깨 가지고 덩어리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좀 악효를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색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산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라든가 옛 그림에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신윤복 선생님의 그 그림 보면 뭐 노란색은 거의 다 이 등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옛 그림에서 노란색은 다 등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색도 여러분이 이제 구입을 해서 쓰시는 거, 수목 담채화에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이제 흰색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흰색은 이제 그 합분, 호분입니다. 또 백악, 이것은 이제 석회, 백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명조개, 조개, 그 다음에 이제 굴, 수컷이 껍데기를 이제 검은 부분을 벗겨내고 그 약한 불에 이렇게 좀 굽거나 또는 이제 자연에서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이제 산화돼서 그 자연에서 이제 오래된 것을 흰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을 오래돼서 연마해서 이제 만든 이런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채색은 일본 쪽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 가지고 일본 여행 가서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 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물에다 이렇게 담으면 이제 이게 스르르 녹아버리는 이제 또는 이제 딱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딱딱하면서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흰색 호분이 있고 이것은 이런 것은 거의 이제 채색화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이런 이 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채색화 하시는데 바탕 수포 할 때 이렇게 발라놓는 악교하고 같이 이렇게 발라서 밑작업을 해놓고 채색을 해서 분체를 이렇게 중첩시켜서 발라가면서 채색을 하는 데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색입니다. 근데 채색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호분은 이 호분은 흰색 또한 마찬가지 호분은 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목할 때는 절대 흰색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라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옛 그림을 보면 제가 거기에서 그 채색 구한 넣을 때 채색화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오래되면 화선지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누렇게 바래는데 이 흰색은 변하지 않으니까 흰색만 도드라지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것이 이질감이 나는 이러한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수묵하고 이 호분은 절대 상극이구나. 특히 먹하고 이 호분하고는 절대 섞이질 않습니다. 물론 회색이 강제로 나오긴 하는데 절대로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것은 먹도 죽고 호분도 죽고 그래서 절대로 저는 수묵할 때는 이 호분이나 흰색을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제 채색을 진하게는 안 한 거지만 이 색 하얀 부분은 그대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리지 않고 그대로 원래 그 하얀 화선지의 그 바탕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이합 장지인데 이렇게 하얀색은 그냥 놔둬도 다 되는데 구태여 흰색을 발라서 물론 당장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래되면서 이렇게 흰색만 유독이 변하지 않아서 이질감이 나는 이러한 것은 그림의 보존성 앞으로 이렇게 내다본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수묵할 때는 절대 흰색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덧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감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정미 선생님의 그 책을 보면, 정정미 선생님의 그 색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이제 식물성에서 구입하는, 채취해서 쓰는 거, 감물, 쪽물, 시잣물, 뭐 여러 가지 그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색을 쓰셨다는 거. 그 다음에 흙에서 채취해서 쓰셨다는 거. 이것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흙, 예전에 그 임금의 어진을 그릴 때, 화원들이 어진을 그릴 때 배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배채법은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부를 때는 아궁이가 있는데, 그 아궁이의 그 불에 의해서 불을 떼면서 많은 시간을 불을 떼면서 그 밑에 있는 흙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안료로 썼다. 수비를 해서 그런 문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정미 선생님 책을 보고,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도산서원을 지나면, 안동의 도산서원을 지나면 그 단천이라는 그 마을이 나오는데, 이 단천에서 이 팥죽 색깔이 있습니다. 흙이. 그래서 그것을 채취에다가 수비를 해서 이렇게 안료로 굳혀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안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황토입니다. 이 황토는 제가 이제 배채법을 공부하고 이것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친구 어머님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친구가 고향이 김천인데, 제가 김천을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가서 그 어머님을 이제 스케치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어머님이 그 고향에 나는 흙을 채취를 해서 배채법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친구와 이제 그 뒷산으로 가서 이렇게 흙이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고운 층, 이렇게 친구는 이제 그걸 이제 쪼대라고 하는데, 그 고운 층의 그 흙을 제가 다 이렇게 캐가지고 와서 그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걸러내고 고운 것만 해서 이 사각의 이제 통에다 비닐통을 플라스틱 통을 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 물을 저는 이제 그 물을 써가지고 다 흙탕물을 풀었습니다. 곱게 다 흙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 3, 4분, 5분 뭐 이렇게 가만히 두어서 가라앉은 다음에 그 반대편에다 이제 빈 통에다 물을 가만히 흙탕물을 따릅니다. 이게 따라서 밑에 있는 가라앉은 건 버리고, 이것은 입자가 굵고 거칠어서 이건 이제 안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또 이 통을 이제 또 한 5분 정도 가만히 가라앉혀서 또 이쪽으로 또 쏟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을 수비를 합니다. 이걸 이제 9번 수비를 한다는데, 이 9번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경도 9번을 긋고 독차도 9번을 덮는다. 이 9이라는 숫자가 동양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 수비도 9번을 한다. 그래서 왜 9번일까? 제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다 뒤져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내용을 찾았는데, 이 9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황토다라고 하면 이 황토의 성분을 9번을 수비했을 때 이것이 최대치, 한계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이 나서 10번을 해도 9번 이상 수비한 것보다 더 좋아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을 최대치, 한계치를 끌어내려면 9번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6번, 7번 했다 그러면 최대치, 한계치까지 이것을 걸러내지 수비하지 않았다라고, 이 특징을 잡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 한계치가 9번이다. 그래서 제가 이 9번이라는 그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9번을 가만히 따라서 수비를 해서 그것을 이제 한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한겨울을 난 것을 이제 그것을 물을 가만히 따라 버리고 그 물을 마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상당히 아주 맑고 이 흙에서 이 기운이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그걸 다 마셨는데 천천히 차처럼 마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이 흙, 진흙같이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물감을 안료로 쓰는데 여기다 이제 죽염을 좀 섞고 그 다음에 이제 전색제로 악교를 타서 묽게 해서 이제 임금의 친구의 어머님을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화를 그릴 때 대상을 탁 해서 먹선을 뜨고 뒤에서 순지, 그러니까 두꺼운 순지 말고 얇은 순지로 해서 뒤에서 이제 비치니까 그걸 뒤에서 연하게 이렇게 바릅니다. 곱게 바르면 그러고서 이제 앞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은은하게 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명암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임금의 어진을 그릴 때 그러한 배채법으로 인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인물화에 아주 이 황토와 인물화에 아주 매력에 푹 빠져가고 한동안 인물화를 그렸고 인물화 가지고 개인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친구의 어머님이 20년, 25년 정도 전에 그린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어머님을 제가 뵙고 95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어머님을 200호짜리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할 때 그 보셨을 겁니다. 그 어머님을 200호짜리를 먹으로만 그렸는데 그 어머님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시간의 그 세월 이런 느낌, 그다음에 유교적인 삶에서 오는 그 어머님의 그 우리네 어머님의 희생 정신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동양화 수묵화로 하고 채색은 요즘 안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배채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거 인물화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튜브 물감인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학생들이 쓰는 접시인데 이렇게 옆에 이제 굳은 짜서 이제 굳혀 놓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그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색의 근간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노란색을 기본으로 해서 붓 끝으로 이렇게 중간에 하시지 말고 먹을 붓 끝으로 찍듯이 물감도 이렇게 붓 끝으로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래서 이 심주 쉬지 말고 이 비비는 의미는 이 분모 안으로 쭉 들어오게 이렇게 조금씩 비벼서 안으로 집어넣고 또 비비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붓 끝에는 좀 진하고 안쪽에는 이제 물과 섞여서 이제 흐려지는 이런 먹에는 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붓 끝으로 진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을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청색도 역시 붓 끝으로 해서 이렇게 비벼서 안쪽으로 쭉 비벼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과 청색이 섞이니까 이제 연두색이 되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다시 붓 끝으로 진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비벼주고 안으로 쑥 집어넣는 다시 한번 청색을 찍어서 비벼서 자, 제가 이것을 이제 목을 살짝 찍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찍었을 때 이것이 이제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그대로 옆을 뉘어서 그대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색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제가 붉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랑을 먼저 붓 끝으로 이렇게 비벼서 넣고 붉은색을 비벼서 안쪽으로 넣고 끝쪽에는 붓 끝에는 진하게 해서 목을 살짝 찍어서 자,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야,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음입니다. 그림자 음이고 이것은 이제 빛입니다. 이쪽은 빛, 양입니다. 자, 이제 빛과 그림자 사이에 중간에 색의 근간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목을 조금 제가 더. 여기 이제 어둠, 그림자로 해서 색이 죽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흰색으로 연결돼 빛에 의해서 색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과 청색이 이제 섞여서 중간에 이제 이 색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두운 색, 청록색, 녹색, 연두색, 그 다음에 묽은 연두색,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얀색까지 연결되는 이런 이제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색의 근간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색의 근간이 이루어진다. 색채는 빛과 어둠으로 생성된다. 빛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어두움 속에서는 색이 안 나오고 밝은 색에서도 색은 증발하고 이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겔의 가장 단순한 색으로 노란색, 그 다음에 또 청색, 적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색과 노란색이 만나서 녹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적색, 붉은색이 만나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요걸 이제 기본 색으로 해서 가장 단순한 이제
황색과 청색과 붉은 적색으로 해서 이런 색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갈색도 이렇게 섞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가장 이제 단순한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나뭇잎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늘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자, 이 색을 노란색을 기본으로 해서 청색으로 하고 먹을 살짝 한 뒤에 먹은 이미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색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나무 채색을 할 때 여기서 같은 우리가 녹색이라고 해도 녹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녹색을 한다면 빛이 무시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어둠이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색을 할 때 요 이치를 우리가 산소라든가 모든 것을 이제 채색을 할 때 요 이치를 알면은 우리가 채색하는데 한결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리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기초로 해서 채색을 하는 걸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 색의 근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색의 이치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 놓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으로 다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많은 변화무쌍한 것이 나오는데 이 기본을 알 때 표현하는 것이 한결 더 도움이 되니까 이 기본의 모든 것을 다 적용을 한다는 것도 이것은 또 창의적이지 않고 여러분이 이 이치를 알면서 채색하는 거와 모르면서 채색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치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채색화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제가 화론이라다 이런 거 접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이제 자료로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